도쿄올림픽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우리 응원단들이 응원 문구를 써서 이제 걸어놨었죠.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일본 측에서 뭐 시비를 하니까 이 응원 문구를 이제 철거했다라고 하죠. 이런 것들 보면 참 이제 일본이란 나라가 속이 좁다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런데 유승신 장군의 이 상소문인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라는 그 내용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상소문이 어떻게 돼서 나오게 된 건지는 아는 분이 별로 많지 않아요. 이 상소문은 아주 극적인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소문을 이해를 하려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제 두 번의 침략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임진왜란은 뭐 문록의 역, 그 정유재란은 경장의 역 이래갖고 각각 따로따로 이제 설명하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로 임진왜란으로 묶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가 1597년 이제 선조 30년에 일본이 다시 대거 침입하면서 정유재란이 발생을 하죠. 이때 그 중간에 소강 상태에 빠지면서 이제 명나라 군사가 그 평양성을 그 조명연합군이 탈환을 하고 아주 파죽지세로 내려오다가 저 서울 북쪽의 벽제관 전투에서 패전하고 난 다음에 사실 전선이 약간 교착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이제 강화 그 협상이 벌어지는데 이때 명나라의 협상 대표가 심유경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국제사기꾼 비슷한 그런 인물이죠. 이때 일본이 명나라에 요구한 거는 명나라 황제의 딸을 갖다가 공주를 그 후비로 보내라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조선의 남부 4개 도를 갖다가 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하는 4개 도를 갖다가 일본에 할양하라, 나누어져라 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선으로서는 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화의가 실패하면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만 대군을 조선에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선에 남아있던 그 5만 대군과 합쳐가지고 약 이제 20만 대군이 다시 한번 그 조선 땅에서 그 전쟁을 전개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 일본이 가장 신경 썼던 인물이 바로 유승신 장군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 초반에 아주 파죽지세로 올라가다가 제동이 걸린 것이 이제 유승신 장군이 그 바다를 그 제해권을 장악하면서 전쟁은 전투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군수물자가 원활하게 보급이 돼야 되는데 유승신 장군에 의해서 그 바닷길이 끊기면서 그 다음에 군수물자가 제때 보급이 안 되니까 일본군이 상당히 이제 곤란에 처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때 일본군은 유승신을 먼저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소서행장에 꾀를 내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반간계라고 하는 건데요. 요시라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요시라는 대마도 출신 인물인데 대마도는 조선과 관계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요시라도 아주 그 조선어를 갖다가 일본어보다 더 잘하는 이제 그런 인물인데요. 소서행장이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 요시라를 통해서 역정보로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가토 기요마사 가등청정이 그 들어올 거다. 이때 가토를 체포하면 된다라고 하는 정보를 갖다 흘립니다. 그런데 이 고니시 유키나가하고 가토 기요마사하고는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역정보를 흘린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인물이 사실상 그 조선 침략군의 양사령관인데
상대 군을 통해 가지고 제거했을 경우에 나중에 그게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제 할복하고 일족이 다 죽임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판단을 해보면 반간계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이순신에게 가등성정을 잡으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이순신은 이제 반간계인 걸 뻔히 아니까 출동을 안 하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시비 걸 것 같고 해서 이제 출동은 했습니다만 반간계에 걸리진 않았죠.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토기요마사는 이미 조선에 도착한 지 한참 지난 후였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순신이 갔으면은 이 반간계로 역으로 이제 체포됐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순신이 이걸 가지고 조정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이제 공격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순신과 라이벌 관계에 있던 원균을 통제사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월 달에 일본군이 대거 들어왔는데 그 원균을 갖다가 통제사로 임명하고 거꾸로 이순신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선조 30년 3월 13일자에 선조가 그 승지들에게 비망록을 내려요. 비망록이란 건 뭐냐면 임금이 글을 써가지고 이 사건은 이렇게 처리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달하는 거죠. 근데 이 비망록의 내용을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뭐냐면 그 이순신이 조정을 기망한 죄, 그러니까 조정을 속인 죄는 임금을 없는 것으로 여긴 죄다. 임금을 없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걸 무군지죄라고 하는데요. 왕조국가에서 임금을 없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 역적죄예요. 그걸로 사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적을 놓아주고 토벌하지 않은 것은 또 국가 반역죄를 갖다가 부국지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가등청정을 일부러 안 잡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 남의 공을 가로채고 무함했다. 이거는 방자하고 거리낌이 없는 죄다. 그러니까 이러한 수많은 죄상이 있기 때문에 이순신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 이순신을 어떻게 죽일 건지 대신들과 의논해서 보고하라. 이게 이제 임금이라는 선조가 이순신을 죽이기 위해서 명령을 내린 비망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조는 이 방제승통이죠. 그러니까 통이 아닌 그 아버지가 왕이어서 그 아들로서 장남으로서 자연스럽게 왕이 된 인물이 아니라 그 명종이 후사 없이 자식 없이 세상 떠나는데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왕이 된 거예요. 그 명종이 세상 떠날 때 명확하게 이 선조를 갖다가 선조가 하성군인데 하성군은 후사를 임명한다라고 명확하게 말 안 하고 세상 떠났어요. 그 상태에서 그 명종의 부인을 비롯한 사람들이 그냥 하성군을 갖다가 임금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이 선조가 뭐 학문을 좋아하고 그런 장점들이 있었는데 아주 시기심이 많고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쟁 벌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신립장군이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쳤다가 패전했다라는 보고를 듣자마자 서울에서 싸울 생각도 안 하죠. 그러니까 서울은 도성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인데 여기서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도망갈 생각부터 하죠. 그래서 줄기차게 도망가 가지고 개성에서 평양으로 의주까지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의병들이 일어나고 또 이순신이 해전에서 연전연승하면서 일본군의 보급로를 끊으면서 일본군이 비로소 더 이상 전투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되죠. 그러니까 임금은 도망가기 바쁜 와중에 이순신 같은 장수들이 목숨 걸고 전세를 역전시켰는데 오히려 선조는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용렬한 임금이죠. 그러면서 이 선조가 이순신을 얼마나 두려워하냐면 이순신이 만약에 금부도사를 보내서 체포하러 보냈는데 이순신이 저항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뭐 충청도에서는 이몽학의 난이 일어나서 조선 왕조로 타도해야 된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순신이 군사 일으켜서 저 선조를
제거하자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 선조가 금부도사에게 가서 무조건 잡지 말고 분위기를 싹 봐가지고 만약에 이순신이 저항할 기미가 보이면 그땐 잡지 말고 다른 쪽으로 유인해서 잡아라. 이렇게까지 세세한 명령을 내린 인물이 선조죠. 그래서 이순신이 이제 끌려와가지고 엄청난 고문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임금이 꼭 죽이려고 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고문의 정도라는 거는 뭐 장 맞다 죽어도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당시에 장을 한 번 맞는 것이 약 이제 30대 정도의 장을 맞는 건데 국사범으로 끌려와가지고 장을 맞으면은 평소에 일반 뭐 절도범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곤장보다 2배는 더 굵은 이런 곤장으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 번 형신을 당하면 그걸로 그 장으로 이제 30대 정도로 맞는 거기 때문에 그 맞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한 번 이순신이 혹독한 고문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유성룡을 비롯한 남인들이 나서가지고 이제 이순신 더 맞으면은 죽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 남인들이 이제 구원에 나서면서 겨우 이제 목숨을 부지하고 이제 백의 종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순신을 대신해서 이제 통제사가 된 원균은 뭐 기록대로 보면은 별로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 뭐 높은 자리는 차지하고 싶은데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도주하고 피하고 하다 보니까 나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오히려 원균은 30만 군사가 있으면은 나가서 30만 군사로 적을 쓸어버려야 합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나 하고 그러니까 도원수 이제 권율이 화가 났죠. 권율은 말만 앞세우고 막상 싸우러 가라 그러면 그 이리 핑계 저리 핑계를 이제 안 나가니까 그 도원수 군 진중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곤장을 쳐서 싸우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율이 나가서 싸운 군사가 이제 7천량 해전인데요. 저 거제도 앞에 칠천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근처에서 벌어진 전투죠. 근데 이 전투를 앞두고 전 조선 수군이 그 싸우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미 이제 유순신이 빠져 있으니까 상당히 군기가 아주 하락했죠. 뭐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순신 장군이 영웅 중에 영웅인데 그 작은 군사를 가지고 막강한 적을 상대로 싸워서 다 이겼는데 상을 주기는커녕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가 열심히 싸우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명인 경상우 수사 이제 배설이 갖고 있던 배가 12척인데 그 12척을 가지고 모이라는 곳에 모이지 않고 한산도 쪽으로 이제 도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군사가 칠천량 해전에 투입돼서 싸우다가 결국은 이혁기 장군도 전사를 하고 원균도 여기에서 이제 전사를 하는데요. 원균이 여기에서 전사했냐 안 했냐는 그 다음에 말이 많아요. 그러나 어쨌든 원균은 칠천량 해전으로 전투에서 패전을 하면서 조선 수군이 다 이제 무너진 거예요. 원균도 이제 행방불명이 됐고. 그러니까 선조가 뭐 그 대신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국은 이순신밖에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7월 20일에 이순신을 다시 이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와 봤죠. 와 보니까 이제 도원수 권율이 찾아와가지고 수군은 다 괴멸했고 지금 군사들이 사기는 떨어지고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을 갖다가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나감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군사들과 백성들을 만나보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이제 했죠. 그런데 이때 8월 7일에 선조의 명령서가 내려와요. 근데 이 명령서 내용이 뭔지 조선왕조실록에는 안 나옵니다. 이제 이충무공 전서를 봐야 되는데요. 그 유명한 그 상소문을 쓰게 된 거죠. 이 날짜 난중일기를 보면
이순신 장군이 이 상소문을 쓰고 나서 아주 통음을 했다. 아주 괴로워서 술을 마셨다. 라고 하는 그 일기를 남깁니다. 그럼 선조가 내린 명령서가 뭐냐면 이순신 보고 이제 우리 수군은 너무 미약해가지고 적을 막을 수 없으니까 이순신은 육군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서였다는 거죠. 이 말은 뭐겠어요? 삼도수군 통제사, 지금으로 치면 해군 참모총장에게 육군으로 가라라고 했다는 건 뭡니까? 해군을 해체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 유명한 이제 상소문을 쓴 거예요. 그 상소문의 내용이 뭐냐면 임진년부터 5, 6년 동안 적이 양호로 직접 돌격하지 못한 것은 우리 수군이 적 수군의 길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에게는 12척의 전선이 있으니 사력을 다해서 맞서 싸우면 오히려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 수군을 폐지한다면 이는 곧 적에게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어서 적은 포를 거쳐, 그러니까 전라도와 충청도, 연안을 거쳐서 곧바로 한강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로 이제 신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미천한 신이, 미신, 불사, 미천한 신이 아직 죽지 않았으니 적이 감히 저를 깔보지는 못할 겁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선조는 이 장계를 보고 가장 놀란 거는 바로 그거예요. 이 수군을 폐지하면 이 적군이 바로 호남과 전라도와 충청도를 거쳐서 곧바로 한강으로 올 겁니다. 라고 한 여기에 이제 겁 많은 선조가 바짝 겁을 먹었죠. 이 상소문을 올렸더니 선조를 비롯해서 조정 대신들, 말만 많고 이제 이순신 죽여야 된다 왈가왈부하던 이 대신들이 거기에 겁나가지고 수군 폐지론이 쏙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 벌어진 전투가 바로 유명한 그 명량해전인 겁니다. 이 명량해전에서는 일본군은 전선이 약 200여 척이 되는데 이순신 조선의 전선은 12척밖에 없죠. 12척 가지고 200척 되는 15배나 많은 전선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사실은 수전에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본군의 배 15척이 한 척만 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순신은 아직 지장이죠. 그냥 무조건 돌격하는 그런 이제 장소가 아니라 지장이에요. 그래서 이순신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비록 군사 숫자는 적지만 우리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형지리를 잘한다. 그래가지고 싸움의 장소로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의 장소로 선택한 곳이 바로 이제 명량인데요. 거기가 울돌목이라고, 명자가 울을 명자 아닙니까? 이 바닷물이 하도 이제 크게 울려가지고 울돌목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곳인데 이곳을 싸움의 장소로 정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싸움의 장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언제 전쟁할지는 적군이 쳐들어오면 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순신은 명량에 그 울돌목에 진을 쳐놨는데 이 물살이 적군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일본군이라고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물살이 이쪽으로 흐를 때 그때 이제 공격을 먼저 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이 사력을 다해 가지고 물길이 바뀔 때까지 버티는 거죠. 이때 이미 12척밖에 안 되고 일본군 200척 중에 이 130척 정도가 직접 이제 주분되니까 직접 이제 전투에 참여를 했는데 이 조선군이 아무리 천하의 이순신이라도 이기겠는가라고 해가지고 뒤로 슬슬 뺄라 그러죠. 이순신이 보니까 이미 따라와야 될 배들이 없다니까 이때 막 이순신이 내가 감히 죽고 싶으냐라고 해가면서 동료를 해가지고 끝내 물의 흐름이 바뀔 때까지 버텼다가 일본군을 아주 대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순신이 명량해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또다시 제해권을 다시 확보를 하고, 그래서 일본이 다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정유재란도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유승신 장군은 아주 위기에 닥쳤을 때 오히려 위기를 갖다가 기회로 바꾼 그런 장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무조건 뭐 기회로 바꾼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 사기도 아주 충천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한 지형지물을 갖다가 최대한 이용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자연물을 가지고 최대한 보강하고, 여기에 또한 나라에 대한 충성,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백성들은 저 왜군에게 다 기록당하고 다 죽는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싸운 결과 누가 보더라도 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전투를 갖다가 승리를 이끌고 다시 전세를 갖다 이 조선의 우위를 이제 돌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선조임금이 수군을 없애려고 하는데에 없애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쓴 상소문이 바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 살아있는 한 적이 저를 업빈여기지 못할 겁니다 라고 하는 상소문을 올린 겁니다.